시작할게요. 아마 여러분들 뭐 제 책 제목은 너무 잘 아실 것 같고요. 사실 기존에는 이런 말들을 선배들이 많이 했죠. 야, 너도 이 회사에 뼈를 묻어. 제 띠지를 보시면은 다 아시겠지만, 기존에는 이런 게 이제 대세였다면, 이제는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야, 너도 다른 회사에 갈 수 있어. 그래서 제목을 좀 더 희망적인 메시지를 드리고자 이렇게 준비를 해봤고요. 그 띠지는 이제 출근하실 때 한번 뒤집어서 회사에서도 보시라는 그냥 재미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네, 거기에 좀 써놨어야 되는데 아마 출근용 띠지라고 써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네, 실제 그렇게 하시는 분은 없겠지만, 네, 어쨌든. 네,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할 건데, 이제 직장인 대이직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게 최근에 나온 기사인데, 5년째 같은 회사를 다니는데 나는 뒤처진 건가요?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나왔어요. 뭐, 여기 있는 분들도 아마 공감을 좀 하실 것 같아요. 사실 5년이라고 하면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닌데, 요즘에 이제 MZ 세대들은, 저도 MZ 세대인데,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뭔가 불안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 이직이 하나의 자기 증명이 되기 위한 그런 트렌드가 됐다. 이런 얘기가 있고, 또 직장을 이제는 하나의 스펙으로 여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젊은 층에서는 이제 장기 근속을 능력이 아니고 도태의 상징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직했다가 후회하는 사람들도 꽤 많다고 해요. 그래서 신입사원들한테 너가 이 첫 회사에 얼마만큼 다닐 것 같니? 라고 물어봤더니 놀랍게도 50% 이상이 2.8년 내에 이직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상당히 좀 충격적이죠. 이제 예전 뭐 베이비 부머나 뭐 X세대 분들이 보시면은 와, 좀 심각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실제 현실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주변에서 워낙 이직을 많이 하고 나 스스로도 이직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니까 많은 분들이 나도 다른 회사에 가고 싶어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많은 분들이 근데 뭐부터 어떻게 해야지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이 책을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좀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되게 현실적이고 좀 실질적인 내용들을 담고자 했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를 좀 다루고자 합니다. 네, 책에도 대부분 나와 있지만 제가 조금 더 포인트를 줘서 이제 다뤄볼 건데요. 저는 이제 현직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 채용 담당자고요. 200번의 제안을 받은 프로 이직러이자 또 크몽이랑 뭐 숨고 뭐 클래스 원원 이런 곳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이직 커리어 컨설턴트입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성공적인 이직을 위한 질문부터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나의 커리어 콜과 커리어 패스는 무엇인가? 네, 이 부분이 첫 번째 질문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살펴보면 첫 번째로 저는 이렇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회사 내에서 이루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두 번째로 회사를 나와서 이루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100세 시대라고 하죠. 언젠가는 회사를 나와야 되거든요. 그 다음 세 번째, 그것을 앞에 두 개, 회사 내에서 회사를 나와서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의 커리어 패스와 커리어 골을 봐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부터 한번 살펴보면 회사 내에서는 아마 대부분 요 세 개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내 직무에 있어서 스페셜리스트가 되느냐, 아니면 리더로서 성장하느냐, 세 번째는 나중에 내 사업을 하기 위한 경험을 하는 곳으로 생각하느냐. 그래서 이런 그 세 가지의 루트 중에서 하나를 결정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회사를 나와서는 보통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직무 관련된 사업이나 일을 한다. 혹은 직무와 관련 없지만 평소에 내가 해보고 싶었던 거, 직장을 나오면 해보고 싶었던 것에 도전한다. 뭐 사업이 될 수도 있고 프리랜서가 될 수도 있고요. 세 번째도 의외로 많습니다. 나는 아무 생각이 없다. 네. 일단은 회사를 다니고 있긴 한데 나중에 뭐 할지 아직 모르겠다라는 분들도 꽤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 앞에 두 가지를 바탕으로 결국에는 세 개 중에 또 결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현 회사에 인정을 받고 있거나 아니면 이직하는 게 되게 두렵다 하면은 일단은 현재 회사에 뼈를 묻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나는 이직을 해야겠다라고 느꼈다면 새로운 곳으로 옮겨야 되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나는 회사가 안 맞는 것 같아. 난 내 일을 해야 돼라고 하면은 당장 그만두고 내 일을 하는 거죠. 결국에는 이 세 가지 중에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저는 두 번째인 새로운 곳에 이직하는 것을 결정하신 분들에게 이 책을 이제 준비를 한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나만의 이직 원칙은 무엇인가? 그래서 이직 원칙을 수립하려면 강력한 무기가 있는데 바로 육하 원칙입니다. 첫 번째, Why라고 질문할 수 있죠. 나는 왜 이직을 결심했지?
이게 아마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이직을 결심했던 그 순간을 떠올려 본다면 이 원인에 대해서 파악을 할 건데 저는 근데 이렇게 권장을 좀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이직을 굳이 하지 않더라도 현 직장 내에서 내가 뭔가 시도를 해서 해결이 가능하다면 한 번쯤은 해볼 필요가 있다. 네. 그래서 해결이 안 된다면은 그냥 이직을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렇게 안 해보면 후회하거든요. 100%. 그때 그렇게 해볼 걸. 그래서 이 질문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누구 때문에 이직하려고 하지? 뭐 예를 들어 나 때문일 수도 있고요. 타인 때문일 수도 있어요. 타인 때문에 하는 경우에도 상사 때문일 수도 있고 뭐 동료 때문일 수도 있죠. 근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해결이 가능하다면 일단은 시도를 해보고 이직을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대화를 해볼 수도 있겠고 뭐 가족 때문이라면 같이 논의를 해볼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뭔가 시도를 해본 다음에 결정을 하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1번과 2번 질문은 이직을 결심하기 전에 하는 질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3번부터 6번까지는 이직을 결심한 후에 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3번은 what? 이직을 통해서 뭘 얻고 싶지? 그래서 이직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자는 거죠. 내가 이직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가치가 무엇인가? 이게 경험인지 돈인지, 예, 보통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경험이냐 돈이냐.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걸 얻고 싶으신지를 좀 구체화하실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when, 언제 이직하면 가장 좋을까? 그래서 아까 앞에서 커리어 골과 커리어 패스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그런 이런 큰 그림을 바탕으로 했을 때 나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타이밍이 언제인지 그걸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where, 어느 업종, 어느 기업으로 가지? 이 부분에 대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최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을 해서 현 직장하고 객관적으로 비교를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대충 일단 붙었으니까 가자. 일단 가고 싶으니까 가자. 이렇게 돼버리면은 나중에 후회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정보를 지인이든 플랫폼이든 어떤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서 얻은 다음에 충분히 분석해보고 현 직장과 객관적으로 비교를 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how, 연봉을 얼마 정도 올리고 싶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셔야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러려면 내 현재 처우가 얼마나 되는지 제대로 파악을 해야 되겠고 희망 연봉은 정확하게 내가 얼마를 받고 싶은지도 알아야 합니다. 정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6가지 질문 중에 1번하고 3번이 제일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직을 결심하기 전, 이직을 결심한 후에 이 2가지 질문에 대해서는 무조건 정의를 꼭 해보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서 이제 6하원칙 이외에도 마지막으로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플러스 알파로 후회 최소화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가 만든 원칙인데요. 내가 어떤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나중에 돌아오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 정도까지 생각하기 솔직히 힘들고 1년 뒤, 3년 뒤, 5년 뒤 정도를 바라봤을 때 지금 내가 이 회사를 간다면 이 시점에 간다면 후회를 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자는 거죠. 후회를 뭐 더 많이 할 것인지 이 부분은 사실 책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덜 후회할 거에 대한 부분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더 선택하기가 용이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 책에 보시면은 부록으로 제가 이런 질문에 대한 리스트들을 다 적어 봤어요. 물론 이 외에도 여러분들이 써보실 수 있겠는데 직접 여기다가 책에다가 써보셔도 되고 아니면 제 책에 QR코드가 있어서 거기에 다운받으셔가지고 질문 리스트를 뽑으셔서 거기서 이제 적어보시거나 뭐 엑셀에다 써보시거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요. 다음 질문은 나만의 지원 원칙과 지원 전략은 무엇인가인데 앞에서 우리가 이직 원칙을 정했는데 지원 원칙에 대해서도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이직 원칙은 전체적인 큰 방향과 원칙을 말을 하는 거고 지원 원칙은 구체적으로 어느 업종과 회사에 지원할지에 대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직 원칙은 좀 더 크고 추상적인 반면에 지원 원칙은 미시적이고 직관적입니다. 그래서 이직 원칙은 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해서 수립을 하는 반면에 지원 원칙은 앞에서 수립한 이직 원칙을 바탕으로 구체화하고 수치화하는 겁니다.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 현재 직장보다 큰 곳으로 옮기겠다 한다면 지원 원칙은 매출 1조 원, 임직원 1000명 이상인 기업에 지원하겠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평균 연봉이 더 높은 곳으로 가겠다 한다면 현재 연봉보다 10% 이상 더 주는 기업에만 지원을 하겠다. 이런 거고요. 세 번째, 성장 있는 비전 있는 산업 업종으로 가겠다 한다면 3개년 매출이 2자릿수로 성장하는 기업에만 지원하겠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구체적으로 지원 원칙을 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지원 전략을 볼 건데요. 지원 전략은 이제 지원 원칙을 정했다면
다음에 정해야 되는 건데 지원 전략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금후령, 낚시형, 작사령인데요. 금후령은 말 그대로 공고가 올라오는 족족 다 지원을 해보시는 거예요. 장점은 일단 경험치가 엄청 쌓이겠죠? 많이 해봤으니까. 근데 반면 단점은 에너지랑 시간 소모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만약에 회사를 다니고 있는 상태에서 환승이직을 하시려는 분이라면 이 부분은 좀 비추해요.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초반에는 한번 내가 이직을 아예 처음 해보는 사람이다 한다면 경험 삼아 초반에 잠깐 이렇게 다 지원해서 경험치를 쌓는 정도로는 한번 추천해 볼 만할 것 같아요. 다음으로 낚시형은 이제 내가 가고 싶은 지원 원칙 안에 입각한 기업들을 풀을 만들어서, 리스트를 만들어서 그 회사들에만 지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당연히 금후령보다는 에너지나 시간적으로 세이브가 많이 되겠고, 그 다음에 합격할 확률도 상대적으로 높겠죠. 그래서 환승이직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가장 이 방법이 사실 적합하고 효율적입니다. 반면에 이제 작사령은 뭐냐면 한두 개 회사에만 집중적으로 준비해서 이제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방법은 장점은 합격할 확률이 아무래도 준비를 많이 했으니까 높겠지만 반대로 떨어졌을 경우에 대안이 없어요. 그리고 쉽게 얘기하면 멘붕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낚시형을 저는 제일 추천을 드리는 것 같아요. 환승이직을 하실 때는. 저도 물론 이 방법을 통해서 했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 이직 시도할 때는 금후령으로 조금 처음에는 경험치를 쌓은 다음에 낚시형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해서 지원하시면 되겠고요. 네, 여기까지 이제 성공적인 이직을 위한 질문에 대해서 살펴봤고, 두 번째로 눈에 띄는 서류를 만드는 방법을 살펴볼 건데, 일단 첫 번째로 서류를 만들기 전에 우리가 객관적으로 돌아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방법이 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인사평가 결과를 돌아보는 거, 두 번째는 커리어를 정리하는 거, 세 번째는 성과를 정리하는 거, 네 번째는 강점을 정리하는 건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인사평가 결과는 우리가 1년 동안 회사에서 만든 뭐 어떤 일들 혹은 성과들 이런 것들을 다 아주 집약해서 정제해서 정리한 그런 결과물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훌륭한 기록이에요. 여러분들이 평가를 잘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고심고심해서 정리해서 올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는 정량적, 정성적 성과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평소에 다운받아 두시고 아니면은 한 번에 몰아서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EHR 시스템에서 받으셔서 이걸 기반으로 이제 나를 돌아보는 건데 몇 년치가 쌓일 거잖아요. 그럼 그 인사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 커리어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보통 이제 직무내에 통용되는 기준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직위, 연차별 담당 업무가 뭐뭐뭐다 커리어 패스에 따라서 그렇다면 예를 들어 뭐 인사 직무로 봤을 때는 뭐 채용, 인력 운영, 평가 보상, 뭐 노무, 그다음에 인사 기획, 뭐 글로벌 HR 이런 식으로 이제 커리어 패스가 있다고 친다면 그 중에서 내가 여태까지 뭐뭐뭐뭐를 해봤고 아직 뭐를 안 해봤고 뭐를 더 해야겠다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세부 업무는 내가 실질적으로 해왔던 것들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보시면서 이 안에서도 뭐를 더 해야 되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고요. 그러면 커리어를 정리한 걸 바탕으로 내 성과도 정리를 해봐야 돼요. 내가 무슨 일을 했었고 그 안에서 내가 새롭게 만들어냈거나 어떤 전사적인 임팩트를 끼쳤던 성과는 무엇인지를 정리하는 건데 성과는 항상 숫자 중심으로 정리를 하셔서 성과를 어필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원을 할 때 평가하고 이제 면접을 보시는 분들은 다 수치 중심의 타고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분들한테 어필을 하려면 우리가 당연히 숫자 중심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 거고요. 가급적이면은 우리가 평소에 하는 그런 오퍼레이션성 운영 업무보다는 어떤 프로젝트 중심으로 이렇게 기술하시는 게 훨씬 더 임팩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커리어랑 성과를 정리한 걸 바탕으로 우리의 강점을 이제 정리해야 돼요. 강점은 크게 업적에 있어서의 강점과 역량에 있어서의 강점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업적은 이제 경력에 있어서의 강점, 경험에 있어서의 강점, 성과에 있어서 강점을 말을 하고요. 역량에 있어서의 강점은 뭐냐면 KSA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K는 knowledge, 지식을 말하고 스킬은 이제 기술, S는 스킬, 그 다음에 A는 attitude, 그래서 태도를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웬만한 역량에 대한 부분은 이 세 가지 안에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위에서의 경험들과 성과를 바탕으로 봤을 때 내 역량에 있어서의 강점은 무엇인가를 정리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를 통해서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돌아본 상태에서 이제 서류를 만들기 시작하시면 되는데, 네, 일단 첫 번째로 평가자 눈에 띄는 이력서 작성법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력서 양식은 아마 일반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씩 간단하게 살펴보면
첫 번째 인적사항을 적는데요. 여기에 나이부터 한번 살펴보면 나이를 왜 적냐면 지원자의 삶 전체를 가늠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연령 대비 총 경력이 얼마나 되고 직위랑 연차가 얼마나 되고 직무 경력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뽑았을 때 입사했을 경우에 우리 조직 내에서 밸런스가 어떻게 되는지 이 사람보다 뭐 나이가 많은 사람, 연차가 낮은 사람 뭐 이런 것들을 다 보면서 조직장들이 이 사람을 뽑으면 좀 잘 어울리겠구나 이런 것도 다 보거든요. 그래서 나이를 보는 거고요. 두 번째, 주소에 대해서는 출퇴근이 용이한지 여부를 보는 용도고요. 세 번째, 연락처, 이메일은 이제 전형별로 결과 통보, 면접, 입사 일정 조율, 연봉 협상 시에 활용을 합니다. 증명사진은 지원자가 주는 인상과 느낌을 파악하고 또 면접 시에는 본인이 아닌지 맞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용도로 쓰입니다. 다음으로 학력인데요. 사실 이제 지원자의 학력과 학교 전공을 보기에 필요한데 이 부분은 최근 학력부터 순서대로 기재하시는 게 보기가 좋고 맞습니다. 그래서 학력은 최종 학력이 무엇인지 꼭 써주셔야 되고요. 입학 연도가 언제인지, 졸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 수료인지 이런 것도 쓰셔야 되고 학위 인정은 사실 회사마다 달라요. 그래서 석사에 대해서 인정을 하냐 안 하냐, 그다음에 박사 수당 같은 게 있냐 없냐 이런 것들도 다 연봉 협상시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잘 알아보고 하셔야 되고요.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벌이 어떻게 되는지, 본교인지 아닌지, 분교인지 이런 것들을 여부를 판단하고 사실 현실적으로 학교 등급이 좀 높을수록 좋게 받는 것이 어느 정도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격증하고 병역 사항을 살펴볼 건데 자격증은 사실 당락에 크게 영향을 주진 않아요. 그냥 참고 목적인데 특정 자격증이 필수인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소방 관련된 거나 뭐 간호사다 뭐 이런 특정 전문 자격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를 하셔야 자격 요건에 부합해서 서류를 일단 통과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외국어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업무의 한 90% 이상이 외국어로 이루어지는 직무라면 당연히 실력 증명을 위한 공식 어학적 성적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건 써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병역 같은 경우에는 국가적인 의무이기 때문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취업에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꼭 써주셔야 됩니다. 사실 이력서에서 제일 중요한 건 경력이죠. 그래서 경력은 총 경력과 회사별 경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최근 경력부터 순서대로 써주시면 돼요. 총 경력은 년과 개월수로 써주시면 되는데 이 전체 총 경력 기간이 연봉 협상 시에 직위와 연차를 산정하는 거, 그 다음에 연봉을 산정하는 거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 다음에 회사별 경력은 뭐 회사가 한 회사만 경험했다면 한 회사만 써주시면 되겠지만 여러 개라면 회사별 근무 기간을 써주시고요. 세부 경력은 근무 기간하고 부서, 직위, 직무, 담당 업무 이런 것들을 써주시면 됩니다. 하나 팁을 드리자면 회사에 따라서 법인명과 상호명이 이렇게 다른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법인명은 사업자 등록증에 기재된 그런 회사 명칭을 말을 하는 건데 외부에서 쓰이는 상호명은 또 다른 경우가 있거든요. 이러면 당연히 상호명을 쓰셔야 돼요. 왜냐하면 평가자 입장에서 봤을 때 법인명을 알 도리가 없거든요.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회사명을 적어야 뽑힐 확률이 높겠죠. 모르는 회사는 잘 모르니까 좋은 점수를 받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꼭 그렇게 써주셔야 되고 부서, 직위, 직무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낯선 명칭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뭐 피플팀이다 이랬는데 이게 인사팀인지 인사교육팀인지 인사총무팀인지 이게 좀 헷갈리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괄호를 치고 뭐 인사총무팀이다, 인사팀이다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고 그게 아니라면 뭐 아예 명칭을 자체를 좀 더 이렇게 일반적인 그 명칭으로 바꿔서 써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평가자 입장에서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력서에 있어서 마지막 필살기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아까 우리가 정리했던 나만의 강점을 쓰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채용 담당자는 경력 위주로 빠르게 이력서들을 스캔하거든요. 왜냐면 하루에 수십 개의 이력서를 본단 말이에요. 그럼 시간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반대로 그들을 배려해서 강점을 보기 좋게 요약해 주는 게 우리가 좀 더 어필되는 눈에 띄는데 더 유리하겠죠.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정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써주시면 되는데 물론 이제 회사의 이력서 양식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이 부분을 쓰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뭐 경력기술서 뒷부분에 이제 공란이면은 거기다가 처음에 써주셔도 괜찮아요. 근데 자체 이력서로 뭐 워드 같은 걸로 이제 뭐 PDF 같은 걸로 낼 수 있는 경우라면 반드시 첫 페이지 이력서에다가 강점을 써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팁을 하나 드리자면 우리가 채용 공고에 보시면은 JD라고 하는데 Job Description. 그래서 이제 담당 업무가 무엇인지, 필요 사항은 무엇인지, 그다음에 그러니까 필수 요건은 무엇인지, 우대 사항은 무엇인지 이런 게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부합하게끔 우리가 정리한 우리의 강점들을 우선순위로 순서대로 정리를 해서 배치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식이에요.
예시인데 만약에 제가 이렇게 7개 강점을 정리했다고 쳐본다면 제가 이번에 지원하는 포지션이 만약에 리더를 뽑는 그러니까 팀장 포지션이에요. 그러면은 3번을 첫 번째로 빼는 게 제일 유리하겠죠. 파트장 역할을 수행해봤다. 팀장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더 어필이 되겠고요. 만약에 개발자, 온라인 개발자를 뽑는 테크 리크루터를 뽑는 포지션이다 한다면 5번에 테크 인력 채용 전담이라는 경험, 강점에 대해서 맨 앞으로 써주시는 게 맞겠죠? 이런 식으로 지원하시는 JD에 부합하는 나의 강점을 순서대로 배치를 해서 그 지원할 때마다 바꿔서 지원을 해주셔야 돼요. 무조건 똑같이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소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래서 이력서는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다음으로 합격을 부르는 경력기술서 작성법인데 사실 경력직은 신입사원과 다르게 경력기술서가 제일 중요합니다. 신입사원은 자소서가 되게 중요한데 반대로 경력직은 자소서가 별로 안 중요해요. 근데 이제 신입사원 같은 경우에는 자소서가 중요한 반면에 경력기술서는 쓰진 않아요. 예, 왜냐하면 신입사원은 경력이 없잖아요, 보통은. 그러다 보니까 자소서를 볼 수밖에 없는 거고, 경력사원은 경력이 있고 성과를 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굳이 자소서를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업무적으로 증명된 걸 보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경력기술서를 저만의 표현으로 재정의를 해봤어요. 뭐 책을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아서 그냥 퀴즈를 내려고 했는데 답을 말씀드리면 이건 저만의 재정이니까 제품 상세 페이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온라인 쇼핑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온라인 쇼핑에서 우리가 눈에 띄는 문구나 이미지, 썸네일을 보고 클릭을 합니다. 그 다음에 상세 페이지를 읽고 나서 내 구매 니즈에 부합하는 제품인지를 판단을 하죠. 그 다음에 구매를 결정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경력직 채용에 있어서 채용 담당자나 평가자가 이력서를 먼저 보고 이 사람이 좀 보고 싶다 하면은 그 다음 페이지인 경력기술서 읽어보거든요. 그러면은 그 경력기술서를 본 다음에 우리가 뽑고자 하는 이 포지션에 부합하는 지원자인지를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서류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의 경력기술서는 제품 상세 페이지라는 생각을 항상 하시면서 상대방인 구매자가 우리를 합격시킬 수 있도록 평가자가 그렇게 항상 셀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경력기술서도 이제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 이런 그 경력기술서가 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첫 그 항목이 뭐냐면 회사 소개예요. 회사 소개. 회사 소개를 보시면 근무 기간, 회사명, 주요 사업 분야, 매출액, 인원수를 기재하게 돼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평가자한테 내가 근무한 회사의 성격과 수준을 알리는 목적이에요. 다음으로 내가 어느 정도 규모의 회사에 근무했는지를 어필을 하는 목적이죠. 굉장히 잘 알려진 회사에 다녔다면 당연히 그 상대방은 알 수 있겠지만 상대방이 잘 모르는 회사일 수 있잖아요. 업종이 다르거나 뭐 잘 알려지지 않거나.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설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경력지수에서. 다음으로 이제 아까는 회사 소개였다면 이번에는 업무 소개 부분인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주요 업무 소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이제 근무 기간, 부서, 직무, 직위 중에서 구분기들을 결정하시면 되는데 주된 업무로 진행하는 업무 위주로 굵직굵직하게 기재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한 회사에서 경험한 부서가 여러 개이실 경우에는 부서를 기준으로 구분해서 시간 순으로 나열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상세 업무 소개는 앞에서 주요 업무 소개를 적었던 거를 하나하나를 풀어서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각 세부 항목에 번호를 부여해서 쭉 적은 다음에 실제로 내가 담당했던 업무들을 서술을 하시는 거예요. 네. 밑에 이제 옆에 예시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이거 책에도 다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섹션은 뭐냐면, 성과 소개입니다. 성과 소개. 내가 이런 회사에서 근무했고, 이런 업무를 했는데, 그 중에서 이런 성과를 냈어요. 라고 이제 어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앞서 기술한 업무를 통해서 결과를 내가 뭘 냈는지 보여준다. 그 다음에 프로젝트 중심으로 설명을 하되, 가장 돋보이는 주요 프로젝트를 선별해서 기재하시면 되고요. 무조건 다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쓰시는 방법은 프로젝트명, 기간, 주요 역할, 담당 업무, 정성, 정량적인 성과를 내가 실제로 했던 역할 중심으로 써주셔야 돼요. 여기서 만약에 별로 기여를 안 했던 프로젝트인데 그냥 욕심이 나가지고 내가 한 것처럼 마치 썼는데 면접에 만약에 갔는데 꼬리 질문으로 막 질문을 하는데 답변을 제대로 못한다. 그러면 거기서 바로 티가 나겠죠? 이 사람은 거짓말로 썼구나. 허위 기재했구나. 그러면 바로 탈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자신 있고 내가 실제로 많이 기여했던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써주셔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저는 경력기술서는 어떻게 써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냐면
평소에 꾸준히 쓰셔서 업데이트를 계속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평소에 안 써놓으면 다 까먹고 누락되는 부분이 분명히 생깁니다. 그래서 평소에 쓰라는 게 어떤 기준으로 쓰시면 되냐면 어떤 연 기준이나 분기, 월 기준 중에 내가 좀 이 정도 기준으로 기간으로 설정해서 하면 되겠어 라는 기준이 있잖아요. 그렇게 시기별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특정 이벤트가 발생할 때마다 하셔도 돼요. 예를 들어 무슨 말이냐면 프로젝트가 끝날 때마다 아니면 내가 승진을 해서 직위가 바뀔 때 혹은 내가 직책을 달아서 리더가 될 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다양한 이벤트 발생할 때마다 아니면 이직을 할 때 새로운 회사로 갈 때마다 이런 식으로 쓰실 수 있겠죠. 그래서 꾸준하게 업데이트를 하시면서 그 준비되어 있는 상태로 바로 공고가 떴을 때 지원을 하셔야지 시기적으로도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네. 그 다음으로 이제 경력 기술서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서류 중에 마지막인 자기소개서 작성법인데요. 사실 아까 제가 경력직은 자소서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써야 되는 회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일단 자소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스토리텔링, 글의 구조를 아는 그 다음에 작성 원칙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부터 살펴보면 스토리텔링은 뭐냐면 매력적인 글로 탈바꿈시키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거짓말이나 과장을 하시면 안 되겠죠. 근데 이 부분은 평소에 꾸준하게 연습하지 않는 이상 예를 들어 카피라이팅을 많이 해본다든지 책을 많이 읽는다든지 그런 평소에 연습을 많이 하지 않으면 솔직히 어려워요. 예시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책에 나와 있지만 만약에 내가 맥도날드에서 드라이브스루를 알바를 했어요. 신입으로서 예를 들어 신입사원 채용에 지원하는 사람이라고 봤을 때 그럼 이거를 스토리텔링을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네, 굉장히 좀 재밌는 짤이에요. 이거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건데 그냥 제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되게 웃기죠. 네, 근데 같은 경험이나 같은 그런 어떤 내용에 대해서도 사람에 따라서 굉장히 이 스토리텔링 역량에 따라서 좀 많이 다른 얘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평소에 이런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많이 키워두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요. 네, 다음으로 네, 글의 구조를 아는 건데 소제목, 리듬은, 사례, 연결이라는 글의 구조가 있어요. 이건 뒤에 예시를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작성 원칙이 있는데 두 가지식으로 쓴다. 그러니까 핵심 문장을 맨 앞에다 쓴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문장을 길게 본문식으로 쓰지 말고 단문으로 쪼개가지고 써야 된다. 그 다음에 기업의 최신 뉴스를 활용해야 된다. 주요 키워드, 그러니까 회사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키워드 중심으로 써야 된다. 그 다음에 사내에서 쓰이는 용어를 갖다가 써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 이런 자소서 있어요. 그러면은 맨 앞에 소제목은 뭐냐면 우리가 뭐 소제목을 안 쓰시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은 평가자 입장에서 소제목이 있는 게 훨씬 더 좋거든요. 왜냐면은 우리가 기사를 볼 때도 헤드라인이 있잖아요. 이 글이 뭐를 말하고자 하는지를 일단 우리는 짧은 글로 먼저 파악을 하고 싶거든요. 핵심이 뭐냐.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풀어서 써준 게 리드문이에요. 두 문장 정도로. 네, 그게 이제 첫 문장에 쓰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리드문에 대해서 근거가 되는 사례가 바로 이제 여기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경험이나 어떤 예시, 그 다음에 어떤 뭐 성과를 냈던 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례로 풀어서 써주셔야 돼요. 아주 구체적으로. 그래서 여기까지를 썼어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하고 끝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냥 자기 자랑밖에 안 되는 건데 결론적으로 우리가 뽑히려면 그래서 이러한 나의 경험과 성과들을 바탕으로 이 회사의 이 포지션에 내가 들어간다면, 나를 뽑아준다면, 내가 이렇게 기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뽑아주세요 하는 마지막 연결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연결이라는 게 꼭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사실 그냥 되게 뭔가 찜찜한 자소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라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평가자 입장에서. 그래서 꼭 마지막에 이 부분을 써주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여기까지는 이제 서류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매력적인 서류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제 마지막 연봉 협상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연봉 협상은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게 아닐까 싶어요, 사실. 여러분들 아마 연봉 최대한 많이 올리고 싶으시죠? 사실 뭐, 회사를 다니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이제 연봉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두 개가 있다고 할 때, 우리가 이직할 때 많이 올리는 방법과 평소에 많이 올리는 것, 두 개 중에 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혹시? 한번 채팅창에다 남겨보시겠어요? 1번, 2번으로. 네. 1번, 네, 2번, 네, 네.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제가 이렇게 하는 의도 자체가 조금 파악이 되긴 할 것 같아요. 뭐,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1번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의외로 2번이다라고 얘기하려고 했겠죠. 그래서 평소에 많이 올려놓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승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가 중요하지만 어려워서 1이다. 맞는 말씀이세요. 평소에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는 현직장에서 평가를 최대한 좋게 받아서 연봉을 끌어올리는 게 중요한데요. 이제 우리가 사실 평가라는 게 되게 객관적으로 한다는 게 되게 어려워요. 사실 절대적으로 한다는 게. 그렇다 보니까 이제 쉽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뭐 우리가 열심히 일을 안 해갖고 뭐 평가를 좋게 안 받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안 하면은 평가도 좋게 못 받기 때문에 일단은 무조건 노력해놓고 뭐 만약에 평가를 좋지 않게 받았다면 그때 이의제기라도 할 수 있는데 그거라도 하지 않아 놓으면 할 수가 없다. 근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직할 때만 이제 반짝 올리는 거랑 평소에 연봉을 한 회사에서 쭉 끌어올린 다음에 이직할 때 점프업을 하는 거랑은 좀 많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가능하면 최대한 올려놨다가 이제 해야 된다는 건데 이따 뒷부분에 제가 최적의 연봉 협상 전략에 대해서 한번 연봉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저는 이제 반대로 뽑는 입장에서도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연봉을 높이고 싶은 당신의 마음은 알겠지만 반대로 우리 회사에 들어온다면 얼마나 기여하고 싶으세요? 라고 역으로 질문하고 싶어요. 이제 사장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럴 거 아니에요. 당신한테 이 정도의 인건비를 줄 건데 얼마나 우리한테 많이 성과를 내서 매출과 이익을 만들어낼 건가요? 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잘 답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은 서류에서도 물론 잘 써야 되겠지만 면접 때 특히 어필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경영자의 마인드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다음으로 이제 연봉 협상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건데 연봉 협상은 사실 시장에서 우리가 흥정하는 거랑 똑같아요. 시장에서 보면은 판매자는 최대한 비싸게 팔고 싶고 구매자는 최대한 싸게 사고 싶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회사에서는 지원자를 최대한 싸게 데리고 오고 싶고 반대로 지원자는 최대한 많이 받고 싶어 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각자의 입장을 좀 보면서 우리가 어떤 밸런스를 잘 유지해서 어떻게 어필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걸 알고 접근하시는 거랑 모르고 접근하는 거랑 완전 다르거든요. 그래서 연봉 협상이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한번 살펴볼 건데 일단 뭐를 협상하는지부터 볼게요. 연봉과 직급 연차에 대해서 봅니다. 예, 협상을 합니다. 크게는. 근데 일단 연봉부터 볼게요. 연봉은 우리가 총보상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회사에서 받는 전체 급여를 말을 하는 건데 총보상은 고정연봉과 변동급여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고정연봉은 매월 동일하게 받는 거를 말을 하는 거고 변동급여는 성과에 따라서 뭐 매월 매년 달라질 수 있는 건데요. 고정연봉은 계약연봉과 기타 고정수당으로 나뉘고요. 변동급여는 성과급, 인센티브, PSPI 같은 이런 변동급여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연봉 협상할 때 중점적으로 협상하는 건 계약 연봉이에요. 물론 이제 어떤 그룹사 같이 이제 테이블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계약 연봉에 대한 그 조정할 수 있는 폭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여지는 있어요. 내가 좀 더 연봉이 높은 상태다. 혹은 높아질 여지가 있다. 이런 부분이 있다면 내고할 때 좀 더 이렇게 협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반대로 또 완전히 성과 연봉제 개인마다 다 다른 회사들도 있거든요. 테이블제가 아닌 그런 경우에는 좀 더 폭이 넓은 거죠. 협상할 수 있는 여지가 더 넓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계약 연봉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협상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러면 누구랑 협상을 하느냐? 우리가 주요 소통하는 채널은 바로 저 같은 채용 담당자 혹은 헤드헌터를 통해서 지원했다면 헤드헌터예요. 근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피상적으로 아는 소통 채널인 거고 사실은 그 안에는 의사결정권자가 숨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인사팀장, 인사임원, 현업의 사업부장, 그 다음에 뭐 심지어 직책자 이상이라면 대표이사까지도 될 수 있어요. 이런 분들에게 결국엔 채용 담당자도 의사결정을 받아서 오퍼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을 설득을 먼저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어떻게 하냐면은 면접 때 잘 설득을 하시면 됩니다. 면접 때 면접을 보면서 내가 이런 성과를 내겠습니다 하고 나를 무조건 뽑고 싶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면 그래서 그때 이제 연봉 협상 때도 내가 조금 더 높게 지르더라도 얘는 무조건 데리고 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네, 그렇게 이제 이들의 마음까지 잡을 수 있을 정도의 연봉 협상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으로 연봉 협상의 프로세스를 전체 채용 프로세스 관점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서류 전형 때는 우리가 이력서상에 현재 연봉과 희망 연봉을 기재하게 돼 있고요. 다음에 면접 전형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면접실 평가 결과가 처우 선정 시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결과가 이제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합격했습니다. 발표가 되면 그때 이제 채용 담당자가 처우 증빙 서류를 내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이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현재 연봉을 책정을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1차적으로 제한할 처우와 2차적으로 제한할 처우까지 이제 대략적으로 산정을 한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결정권자한테 보고를 해서 의사결정을 받고요. 그 다음에 오퍼를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한 번은 오케이 하면 되는데 아니라면 재협상을 요청을 해서 이제 동의하든지 결렬이 되든지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입사일 조율을 해서 입사하는 형태로 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연봉 협상을 할 때는 목표와 전략이 명확해야 되는데 일단 목표부터 본다면 그래서 얼마만큼을 인상하게 잘한 연봉 협상이냐라고 봤을 때 보통 이제 제가 책에도 썼지만 이게 제가 경험치로 한번 만들어 본 거거든요. 10%에서 15% 퍼센티지로 봤을 때 아니면 금액으로 봤을 때 500에서 100, 1000만 원 정도 이상 올렸다면 잘한 거고요. 대폭 인상이 15% 이상, 1000만 원 이상 올리면 되게 잘한 거예요. 근데 사실 이직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은 감이 잘 없어가지고 뭐 30% 올리고 싶어요. 뭐 2천만 원 올리고 싶어요. 이렇게 하는데 그런 회사는 실질적으로 거의 없어요. 아니면은 내가 진짜 이 시장에서 엄청나게 희소한 핵심 인재거나 이러지 않는 이상은 그 정도까지 올리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런 현실적인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셋에서 좋았다고 하니까 저도 뿌듯하네요. 그래서 아까 앞에서 제가 최적의 전략을 수립하는 예시를 드려드린다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사원급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해본 거예요. 예를 들어 사원인데 이직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근데 평가를 현 회사에서 지속적으로 잘 받아서 연봉을 내 동기들보다 훨씬 더 끌어올렸어요. 그 상태에서 보통 이제 대부분의 회사가 사원에서 대리가 될 때 연봉이 좀 많이 뛴단 말이죠. 그럼 이렇게 대리로 승진을 했어요. 그래서 연봉이 많이 뛴 상태, 그러니까 승진 가급이라는 게 있어서 이제 일반적인 연봉 조정 플러스 승진 가급까지 받아서 한 1000만 원 떴어요. 이 상태에서 이제 성과급을 받는 시점까지 기다렸다가 성과급 받고서 이직을 하게 된다면 훨씬 더 많은 연봉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러지 않은 사람보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사제도의 어떤 시점이나 나의 어떤 이직할 때 시점 같은 것들을 명확하게 고려하신 다음에 전략을 세워서 내 몸값을 최대한 받을 수 있는 전략으로 이직을 시도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물론 이 시기를 지나버렸으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이거는 뭐 사람 욕심이 무조건 다 될 수는 없잖아요. 뜻대로.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뭐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맞춰가지고 이제 조금 욕심을 내려놓고 그냥 일단 상황에 맞춰서 또 붙을 수 있는지 여부도 사실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근데 생각은 해놓으면서 이제 진행을 하시라는 얘기로 말씀드린 거고요. 다음으로 이제 현재 처우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아까 이 두 가지를 저희가 연봉협상 때 주로 다룬다고 했잖아요. 직급 연차랑 연봉에 대해서 볼 건데요. 일단 연봉부터 보면 이런 서류들을 보통 이제 아까 처우 증빙 서류로 내라고 하거든요. 채용 담당자가. 그러면 이 서류들을 보면서 내가 먼저 내 처우를 미리 알고 있어야 돼요. 평소에. 의외로 생각보다 내가 뭐를 받고 있는지를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 책에 이 서류들에 대해서 각각 어떻게 다운받을 수 있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뭘 봐야 되는지 다 적어놨으니까 한번 보시면서 한번 내 처우를 파악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직급 연차에 대한 것도 네, 이런 그 서류들이 있어요. 혹은 뭐 건강보험에 대한 그런 그 가입증명서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로 이제 내 이력을 가지고 경력계산기라는 것들을 포털에서 검색하셔서 들어가서 계산해 보시면 되겠고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회사의 직위체계는 어떻게 되는지 각 직위별 표준 체류 연하는 어떻게 되는지 연차는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하셔서 내 총경력 대비 이직을 이 회사로 한다면 내가 뭐 대리 1년차 정도 되겠구나 과장 3년차 정도 되겠구나 이런 거를 미리 파악하신 다음에 연봉협상 때 이제 활용하시면 됩니다. 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결국에 중요한 거는 현재 처음은 알겠지만 원하는 희망 연봉을 어떻게 제시해야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좀 말을 좀 빨리 하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시간이 없어서. 네. 이제 제가 이 전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연봉 협상할 때는 두 가지 전술이 있어요. 누군지 아시나요, 혹시? 한번 아시는 분은 그냥 채팅창에 한번 써주시겠어요? 어, 첫 번째 둘 다 복서인데요. 복싱하는 사람인데 첫 번째 선수는 어, 그 파키아오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선수는 메이웨더라는 선수인데 복싱 좋아하시는 분들 역시 잘 아시네요. 복싱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스타일이 완전 다르거든요, 두 분이. 첫 번째 분은 인파이팅 하는 인파이터고 두 번째 분은 아웃파이터예요. 이게 뭐가 다르냐면 인파이팅은 저돌적으로 먼저 치고 들어가서 먼저 때리는 사람을 말을 하는 거고 아웃파이터는 발을 쓰면서 이렇게 잽을 툭툭 날리면서 도망다니면서 치다가 카운터를 빵 치는 이런 스타일을 말을 하는 건데 우리가 연봉협상에서 똑같이 이 전술을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인파이팅은 뭐냐면 처음에 처우 증빙서를 내라고 할 때 아예 처음부터 내 희망 연봉 이 정도고요. 그에 대한 논리와 근거는 이렇습니다. 라고 처음부터 어필을 하는 거예요. 그럼 장점은 뭘까요? 내가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조금 더 유리하게 끌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리고 또 내가 원하는 방향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필을 할 수가 있다는 건데 단점은 이미 내 카드를 다 꺼내버렸다면 그 다음에 1차 오퍼가 온 다음에 만족하지 못하면은 더 이상 할 무기가 없어져요. 그래서 잘 분배해서 써야 되고요, 이것도. 그 다음에 아웃복싱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일단 내라는 서류만 낸 다음에 1차 오퍼가 온 걸 바탕으로 그 다음에 카운터 펀치를 날리는 거예요. 나 사실 이런 식의 논리와 근거가 있으니까 이 정도까지는 올려줘야죠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은 장점은 이제 회사에서 나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는지를 파악하는 상태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조금 더 현실적으로 잘 협상이 된다는 반면에 처음에 내가 원하는 바를 명확하게 어필을 못하니까 내가 가려는 것보다 좀 희망 연봉보다 좀 낮아질 수가 있어요. 제한받는 연봉이. 그러니까 이제 장단점이 있는데 이 부분은 본인의 성향이나 회사의 조직 문화, 채용 담당자의 성향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시면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마디로 정의하고 싶은 거는 연봉 협상 시에는 일단 최대한 높게 질러라. 근데 여기서의 그 재정의를 해보자면 내가 명확한 논리와 근거를 가지고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 수준이 이제 최대한 높게 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내가 이 회사에 현재 직장에 남아있을 경우에 예상되는 처우와 비전하고 이 회사로 이직을 했을 때 예상되는 거랑 비교를 해봤을 때 이 정도는 되면 내가 이직할 것 같아 라는 연봉이 있을 거거든요. 그 연봉이 여러분들의 희망 연봉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1차 오퍼를 받았을 때 효과적으로 또 재협상하는 방법을 또 말씀드릴 건데 간단합니다. 애플 투 애플 컴패리즌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한국말로 표현하자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예요. 그러니까 오퍼 온 거를 내 현재 처우랑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이렇게 숫자적으로 항목별로 정리를 하다 보면 뭐가 있고 없고를 따져보고 숫자적으로는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객관적인 수치를 바탕으로 내가 이제 재협상하는 메일에다가도 쓸 수 있고 어필할 수 있는 논리 포인트를 잡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인 거죠. 제한받은 처우와 잔류시 예상처우를 비교를 해봤을 때 잔류시 예상처우가 더 높다면 이렇게 메일 내용에 쓰는 거예요. 보내주신 처우를 잘 받고 고민도 해봤는데 여기 남아있을 때가 너가 제안한 것보다 더 높을 것 같아. 그래서 이 정도로 더 상향 조정을 해주세요. 이렇게 쓰는 거죠. 예시 메일도 제가 뒤에 있으니까 보여드릴 텐데 이 메일로 우리가 주로 소통을 한단 말이에요. 연봉 협상 때는. 그때 이제 이메일을 쓰는 그 노하우가 있는데 첫 번째는 당연히 논리와 근거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메일 구조를 알아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작성 원칙을 알아야 됩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논리와 근거는 정량적인 거와 정성적인 거를 다 준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메일 구조가 있는데 처음엔 인사를 잘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감사 표현 감사하지 않더라도 실제로 저한테 이런 좋은 처를 고민해서 제안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요청사항을 아까 그 두 갈씩이라고 했죠 자소서에서도 요청사항을 두 갈씩으로 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에 대한 논리와 근거를 한 두세 개 정도를 써서 어필을 하시는 거고 마지막에는 리마인드를 통해서 강조를 다시 한번 하는 거죠 이 정도를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작성 원칙은 뭐냐면 일단 사람 대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최대한 예의를 갖춰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갈씩으로 짧게 표현을 해주시고 특이사항이 있다면 꼭 써주시고요. 뭔가 변화된 일이 뭐 사항이 있다면 아니면은 뭐 언급을 앞에 못했던 게 있다면 누락된 게 있다면 써주시고요. 업무 파일을 보내실 때도 파일을 넘버링을 하고 폴더별로도 정리하고 예쁘게 좀 최대한 해서 주시는 게 상대방도 파악하기가 쉽겠죠. 파일명도 명확하게 써주시고. 그래서 이런 거를 바탕으로 제가 예시 메일 하나 또 책에다 담아놨거든요. 아마 이게 굉장히 유용하실 거예요. 이직 연봉 협상을 하실 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구조와 원칙을 적용해서 이런 식으로 쓰시면은 굉장히 효과적으로 협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아까 앞에서 정리한 그 표를 여기다가 이제 좀 약식으로 정리를 해서 첨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상대방이 일단 채용 담당자가 이 메일을 받으면 어떨까요? 굉장히 짜증이 납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논리적이고 막 뭔가 구체적이니까 일단 뭐지? 약간 덜컥 겁이 나거든요. 이 사람은 대충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대충 하진 않지만. 그래서 좀 더 긴장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좀 이렇게 나름의 그 반대의 논리도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 논리 싸움이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그 준비와 정리를 한번 평소에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여기까지는 이제 제가 준비한 강연인데 시간을 좀 많이 오버한 것 같아요. 좀 최대한 빨리 한다고 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이직을 응원하고요. 여태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Q&A 시간 네, 갖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이제 이직에 대한 책을 쓰긴 했지만 사실 이직이 모든 그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은 해요. 또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만약에 현재 회사에서 내가 진짜 인정을 받고 있고, 뭐, 예를 들어 경영진까지도 갈 수 있거나, 뭐 임원까지도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혹은 굳이 사실 이직할 이유를 찾지 못했는데 남들이 하기 때문에 해야 되나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러면은 이직을 꼭 하실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나만의 이유가 명확해야 이직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안 그러면 한 번 나가서 이제 떠돌이가 되기 시작하면은, 제가 책에도 표현했지만 용병으로서 살아야 되거든요. 용병은 돈에 따라서 가거나 어떤 뭔가 보상이 있어야지 가거든요. 본인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는 곳에. 근데 사실 첫 회사에서 공채로 있는다는 게 되게 큰 자산이긴 해요, 사실. 물론 이게 또 한편으로는 발목을 묶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어찌됐든 되게 플러스 되는 요인도 분명히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내가 활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라던가 혹은 뭔가 시스템적으로도 편하고 되게 오히려 저는 초반에 아예 첫 이직하기 전에 첫 직장에서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나는 일단 주니어 때까지는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자. 우리 회사에도 경력직이 많이 입사를 하니까 꼭 내가 이직을 먼저 하려는 것보다도 다양한 회사에서 오는 경력직들한테 이들의 경험을 나에게 흡수해버리자. 이 강점을 내가 다 내 걸로 만들어서 일단은 여기 안에서 한번 다 접목을 시켜서 성과를 최대한 내보자. 그리고 나서 이게 충분하다고 충분히 따져졌다고 생각하면 그때는 내가 새로운 곳에 가서 새로운 세상에서 새로운 업종에서 한번 내가 여기서 이제 만들어 낸 내 내공에 대해서 한번 가치를 입증해 보자. 이런 식의 좀 나름의 전략을 세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이직이 무조건 나는 뭐 이직해야지. 물론 모든 직장인들은 항상 마음속에 사표를 퇴직서를 갖고 산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일단 마음에는 갖고 있는 거지만 실행을 하는 거는 좀 완전 다른 케이스거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생각만 하지 마시고 이직을 할 거면은 일단 시도를 해보세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시도한다고 해서 붙을지 안 붙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솔직히. 그리고 하면서 경험치가 쌓여야지 더 내가 원하고 가고 싶었던 회사에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물론 안 갈 회사인데 경험 때문에 막 최종 면접까지 가서 붙었는데 안 가고 이런 게 너무 많이 반복되면 제가 책에서 썼지만 내 평판이 안 좋아질 수 있어요. 어깨가 생각보다 좁기 때문에. 그리고 그건 상대방에 대한 예의도 아니죠. 왜냐면은 뽑는 쪽에서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닌 여러 명의 그런 모든 것들이 자원이 투입이 됐는데 이게 너무 반복되면 안 좋겠죠.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처음에는 초반에는 근무령으로 하다가 이제 나중에는 조금 낚시형 혹은 작사령으로 가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직을 할 거면은 확실하게 하고 아니라면은 굳이 옮길 필요까지는 없을 수 있으니 일단 현재에서 최선을 다하다 보면 내 몸값이 많이 올라 있을 거고 그때 내 가치를 알아봐 주는 곳이 있고 내가 이직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면 그때 이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시지 마셔라. 저는 이렇게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좀 더 대승적으로 보시고 크고 넓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으면 그 가치를 알아보고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좋은 러브콜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감 가지시고 일단 주어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게 제가 볼 땐 첫 번째인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